시장 냄새가 나.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 어떤 사람들은 가난을 죄로 착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인간의 가치를 잽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무시당한 사람의 기억이 가장 무서운 복수가 된다는 것을. 자, 지금부터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저택에서는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명진그룹 회장의 부인 박금옥은 63세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홍차를 마시며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명품 브랜드 카탈로그가 들려 있었지만 그것을 보는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야, 아침상 차리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박금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주방에서 김수진이 황급히 나왔습니다. 33세 수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곧 준비됩니다. 곧이 아니라 지금이요. 박금옥은 홍차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찰칵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우리 집안 며느리가 아침 식사 하나 제대로 못 차려? 넌 친정에서는 원래 이렇게 배웠어?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만 하면 뭐해? 시어머니한테 사과는 100번을 해도 실력이 늘지 않으면 소용없다니까. 박금옥은 일어서며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수진이 차려놓은 상을 훑어봤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나물 반찬들. 평범한 한국식 아침상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박금옥의 목소리가 한층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아침상인데 왜 이렇게 서민스러워? 우리 집은 명진그룹이야. 재벌 가라고. 이런 시장 반찬 같은 걸 차려놓으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다시는 무슨. 됐어. 입맛 다 떨어졌으니까. 박금옥은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집안을 봐야 해. 며느리가 밥상에 시장 냄새가 나면 안 되는데. 수지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고통이었습니다. 결혼 3년째였습니다. 수지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고 어머니는 동네 미용실에서 일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도연을 만났습니다. 이도현, 명진그룹 회장의 외아들이자 차기 후계자였습니다. 도연은 달랐습니다. 재벌가 아들이지만 겸손했고 수진의 평범함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난 내가 좋아. 꾸미지 않은 진짜 모습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시댁 문을 들어선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박금옥은 수진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첫 만남부터 그녀는 수진의 옷차림을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옷이니? 동대문 시장에서 산 거야? 아니요, 백화점에서. 백화점이면 다 같은 백화점이 아니야. 명품관이 따로 있는 거 몰라? 그날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수진의 말투, 걸음걸이, 식사 예절, 심지어 웃는 방식까지 박금옥은 모든 것에 간섭했습니다. 며느리가 웃을 때는 이를 다 드러내면 안 돼. 품위가 없어 보여. 며느리가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 우리 집안 사람들은 조용히 말하는데 며느리 친정어머니는 뭐 하시는 사람이야? 미용사? 아이고, 그래서 딸이 품위가 없구나. 매번 칼날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수지는 견뎠습니다.
남편 도연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도연도 변했습니다. 2024년 초 도연이 투자한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명진그룹 회장인 아버지는 냉정했습니다. 내가 책임져라. 우리 그룹 이름 걸고 한 일이 아니니까. 도연은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수진에게 쏟아냈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어느 날 밤 도연이 술에 취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내 발목을 잡았어. 엄마 말이 맞았어. 집안을 봐야 했어. 당신 같은 평범한 여자랑 결혼해서 내가 이 꼴이 됐어.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후로 도연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들어와도 수진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박금옥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도연이 정신 차렸네. 그리고 2025년 9월 어느 날 박금옥은 수진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앉아라. 수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금옥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야.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우리 도연 인생 망치지 마.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망했어. 이제 그만 나가라. 하지만 저는 너가 뭐? 박금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네가 뭘 해줬는데? 3년 동안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그게 다야. 우리 집안에 무슨 보탬이 됐어? 아무것도 못했잖아. 수지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은 네 최선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됐어. 여기 위자료 5천만 원 줄게. 받고 조용히 나가.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 사과요. 수지는 처음으로 박금옥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사과해 주세요. 3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인간 취급 안 한 것에 대해서요. 박금옥은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사과? 내가 왜 너한테 사과를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제가 가난하다고, 평범하다고, 명문가 출신이 아니라고 무시하셨잖아요. 그게 잘못이야? 박금옥은 팔짱을 꼈습니다. 우리 집안은 피부터 달라.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세계를 이해 못해. 그러니까 나가요. 빨리. 수지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리던 날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수지는 작은 캐리어 하나에 짐을 쌌습니다. 3년 동안 살았지만 가져갈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옷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결혼 전에 찍은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설 때 박금옥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수지는 문을 닫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았습니다. 견뎠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았습니다. 수지는 그날 밤 작은 고시원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뭘 잘못한 거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2026년 3월 청담동 저택에는 다시 활기가 돌았습니다. 박금옥은 거실에서 신부 화보를 펼쳐놓고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역시 이번엔 제대로네. 도연의 재혼이 결정되었습니다. 상대는 이서영이라는 29살의 여성이었습니다. 이서영은 완벽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외국계 금융회사 근무 경력, 유창한 영어와 프랑스어, 세련된 외모와 우아한 매너. 박금옥은 첫 만남부터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며느리가 오는구나.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재계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모였습니다. 수진의 결혼식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였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서영은 청담동 저택에 들어왔습니다. 박금옥은 서영을 반겼습니다. 서영아, 편하게 지내. 감사합니다, 어머님. 서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박금옥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집이 정말 아름답네요. 인테리어 감각이 훌륭하세요. 그래, 고마워. 역시 봐야 아는구나. 박금옥은 흡족해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영은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차를 준비했고 식사는 호텔 수준으로 차렸습니다. 옷차림도 단정했고 말투도 공손했습니다. 역시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르구나. 박금옥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일주일 후 서영은 박금옥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명진그룹 사업 구조가 정말 탄탄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회장님이 평생을 쌓아 올린 거야. 그런데요, 어머님. 서영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회사 자료를 좀 봤는데 해외 계열사 중에 일부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복잡하다니? 차명 계좌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던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런 구조가 법적으로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박금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회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물론이죠. 다만 제가 금융회사에서 일하면서 본 케이스들이 있어서요. 요즘은 국세청이나 금융당국이 아주 꼼꼼하게 봐요. 서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아는 전문가를 소개해 드릴까요? 합법적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박금옥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아봐줘. 네, 어머님. 그날 이후로 서영은 점점 더 집안일에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금옥은 며느리를 신뢰했습니다. 서영은 똑똑했고 전문적이었고 무엇보다 자신을 존중해줬습니다. 역시 집안을 봐야 해. 이런 며느리를 진작 들였어야 했어. 어느 날 저녁 박금옥과 서영은 서재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해외 부동산 투자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지. 회장님이 진행하시는 거니까. 그런데요, 어머님. 서영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서류 좀 보세요. 명의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여기 어머님 명의로 하나 만들어 두시면 세금을 많이 절감할 수 있어요. 제가 서류 준비해 드릴게요. 어머님이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박금옥은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다 합법적인 거지? 물론이죠. 세무사랑 변호사가 다 검토한 거예요. 그래, 알았어. 믿는다. 박금옥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서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날 밤 서영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서영은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명진그룹의 내부 거래 기록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차명 계좌 목록, 비자금 계좌 번호, 부동산 명의 리스트,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명의 여학생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김수진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이서영이었습니다. 서영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언니,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대신 갚아드릴게요. 2015년 11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수지는 22살이었고 서영은 20살이었습니다.
같은 대학교 미술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수지는 3학년이었고 서영은 1학년 신입생이었습니다. 선배님, 저 그림 진짜 못 그려요. 서영이 캔버스 앞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지는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여기 이렇게 붓을 잡고. 수지는 서영의 손을 잡고 붓질을 가르쳐 줬습니다. 선배님 손 진짜 따뜻하다. 그래, 고마워. 그날부터 둘은 가까워졌습니다. 수지는 서영에게 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동아리 활동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을 챙겨줬습니다. 서영아, 밥 먹었어? 아니요, 아직. 그럼 같이 먹자. 내가 살게. 선배님 괜찮아요. 제가. 됐어. 언니가 사는 거야. 수지는 늘 그랬습니다. 후배들을 챙기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수진 자신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3개나 했습니다. 편의점, 카페, 과외.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벌었습니다. 어느 날 서영이 동아리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서영아, 무슨 일이야? 선배님, 저 등록금이 없어요. 뭐? 아버지 사업이 안 돼서 이번 학기 등록금을 못 냈어요. 휴학해야 할 것 같아요. 수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얼마야? 200만 원인데. 내가 빌려줄게. 선배님? 조건 있어.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나한테 밥 100번 사. 어때? 서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수지는 자신의 적금을 해약했습니다. 1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서영의 등록금을 냈습니다. 서영은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2019년 수진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서영은 축하해줬습니다. 선배님 축하해요. 고마워, 서영아. 신랑분이 재벌이래요? 대박이에요. 응, 근데 좀 걱정돼. 왜요? 집안이 너무 달라서.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그런 집에 들어가도 될까? 선배님 괜찮을 거예요. 선배님은 좋은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결혼 후 수진의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서영은 걱정했습니다. 몇 번 연락했지만 수진은 바쁘다며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서영은 수진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영아, 나야.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나 이혼했어. 네. 수지는 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님, 어디 계세요? 제가 갈게요. 고시원이야. 주소 보낼게. 서영은 달려갔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에서 수지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본 선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른 얼굴, 깊게 파인 다크서클, 힘없는 눈빛. 선배님, 서영은 수진을 안았습니다. 수진은 서영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서영아, 나 정말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했어. 시어머니는 날 쓰레기 취급했어. 남편도 날 버렸어. 선배님, 나는 가난하게 태어난 게 죄야? 평범한 게 죄야? 수지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왜? 서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선배님, 저한테 모든 얘기해 주세요. 그날 밤 수지는 3년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금옥의 모욕, 도연의 배신, 그리고 쫓겨난 날의 기억까지. 서영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선배님, 복수하고 싶지 않으세요? 복수? 네. 그 사람들한테 똑같이 돌려줘야죠.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럴 힘이 없어. 그냥 잊고 싶어. 선배님은 잊으세요. 대신 제가 할게요. 서영아, 무슨 소리야? 제가 복수해 드릴게요. 서영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배님이 저한테 해준 것처럼 이번엔 제가 선배님을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요. 뭐? 제가 이도현한테 접근할게요. 그리고 그 집안을 무너뜨릴게요. 안에서부터요.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서영을 봤습니다. 서영아, 그건 너무 위험해. 괜찮아요. 저는 준비됐어요. 서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선배님, 저 금융회사에서 5년 동안 일했어요. 재벌들이 어떻게 돈을 숨기는지, 어떻게 탈세하는지 다 봤어요. 저는 그들의 약점을 알아요. 다음 날부터 서영은 움직였습니다. 먼저 이도현을 조사했습니다. 그가 자주 가는 곳, 만나는 사람들, 취미,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계획대로 도연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강남의 한 갤러리에서였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이 작품 작가가 누구죠? 서영이 도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도연은 돌아봤습니다. 서영은 완벽했습니다. 세련된 원피스, 우아한 자세, 지적인 분위기. 아, 이건 프랑스 작가 마르크 샤갈의 작품이에요. 샤갈이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 서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술에 관심 많으세요? 네, 취미로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석 달 동안 서영은 도연과 자주 만났습니다. 갤러리, 카페, 레스토랑. 도연은 서영에게 끌렸습니다. 그녀는 전처 수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영 씨는 정말 똑똑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정식으로 만날까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영은 잠시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날 밤 서영은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선배님, 시작됐어요. 2026년 7월 서영이 명진가에 들어온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영은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박금옥은 서영을 아들보다 더 신뢰했습니다. 서영아, 이번에 회계 서류 좀 봐줄래? 네, 어머님. 서영은 명진그룹의 재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문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차명 계좌로 운영되는 비자금이 있었습니다. 해외 계열사를 통한 불법 자금 이동도 있었습니다. 부동산도 여러 명의로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부분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그래, 어떻게 해야 하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서류만 몇 개 만들면 돼요. 서영은 차근차근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들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법의 증거를 더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박금옥은 모르고 서명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덕분에 다 해결되네. 천만에요, 어머님. 한편 서영은 몰래 모든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USB에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차명계좌 목록, 불법 자금 이동 내역, 탈세 증거, 뇌물수수 기록. 모든 것이었습니다. 2026년 9월 15일 서영은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익명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집한 모든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수신자는 2곳이었습니다. 국세청 조사국과 검찰 금융조사부였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명진그룹 비자금 및 탈세 제보. 서영은 마우스 커서를 전송 버튼 위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누르지 않았습니다. 선배님께 먼저 물어봐야겠어. 그날 밤 서영은 수진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선배님,
이제 마지막이에요. 서영은 노트북을 열어 수진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버튼만 누르면 명진그룹은 끝이에요. 국세청과 검찰이 동시에 움직일 거예요. 수진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박금옥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영아, 선배님 결정해 주세요. 제가 이걸 보낼까요? 수진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복수가 싫어. 알아요. 하지만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미워. 나를 인간 취급도 안 했어. 나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인데. 서영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배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이에요. 서영아, 이거 보내면 그 집안 완전히 무너지는 거지? 네. 박금옥도? 네. 주범은 박금옥 여사예요. 모든 서류에 그분 서명이 있어요.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보내. 정말요? 응. 보내.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야.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진그룹 본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세청 조사관 20명이 회사로 들이닥쳤습니다. 동시에 검찰 수사관들이 박금옥의 집으로 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박금옥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다가 얼어붙었습니다. 뭐예요? 명진그룹의 비자금 및 탈세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관들은 서재로 들어가 서류를 뒤졌습니다. 컴퓨터를 압수했고 금고를 열었습니다. 박금옥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서영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서영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저도 모르겠어요. 서영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밝혀지겠죠. 사흘 동안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명진그룹의 비자금은 5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차명 계좌만 27개였습니다. 탈세 규모는 2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검찰은 박금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조사실에서 검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금옥 씨, 이 서명 본인 거 맞죠? 박금옥은 서류를 봤습니다. 자신의 서명이 또렷했습니다. 이건 내가 서명한 게 맞지만, 그럼 이 차명 계좌들도 알고 계셨던 거죠? 아니, 나는 몰랐어요. 며느리요? 박금옥은 멈칫했습니다. 며느리가 서류를 가져와서 서명만 하라고 했어요. 합법적인 거라고 했고요. 며느리가 누구죠? 이서영이요. 검사는 기록했습니다. 이서영 씨도 조사하겠습니다. 다음 날 서영이 소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님께서 부탁하신 서류를 준비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 서류들은 명백히 불법 자금 세탁을 위한 거였습니다. 그건 저도 몰랐어요. 서영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금융회사 출신이지만 명진그룹의 내부 사정까지는 몰랐어요. 어머님이 합법적인 절세라고 하셔서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검사는 서영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정말 몰랐습니까? 네. 서영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서영의 말에는 모순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시어머니의 부탁으로 서류를 준비했을 뿐이었습니다. 실제 자금 이동이나 관리는 박금옥과 명진그룹 회계팀이 했습니다. 서영은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박금옥은 달랐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조세포탈, 자금 세탁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박금옥의 영장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재벌가 안주인의 몰락은 큰 뉴스였습니다. 박금옥은 수갑을 찬 채 법정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서명은 본인이 하셨죠? 그건 며느리가. 박금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박금옥은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영이 면회를 갔습니다. 투명한 아크릴 너머로 박금옥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우아했던 그녀는 초라한 수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왜 왔어? 박금옥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뭔데? 서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습니다. 제가 한 거예요. 뭐? 제보한 사람이 저예요. 국세청과 검찰에 모든 자료를 보낸 건 저였어요. 박금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어머님께서 서명하신 모든 서류, 제가 일부러 불법 증거가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전부 제보했죠. 박금옥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 미친년이. 앉으세요, 어머님. 서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아직 할 말이 남았어요. 너는 대체 왜? 김수진 언니 때문이에요. 박금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이? 네. 제 대학 선배예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죠. 서영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 보세요. 10년 전이에요. 수진 언니가 저를 얼마나 아껴줬는지 아세요? 박금옥은 사진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복수한 거야? 복수가 아니에요. 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의예요. 어머님은 수진 언니를 3년 동안 괴롭혔어요.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가난하다고, 평범하다고 무시했죠. 그게 뭐가 어때서? 박금옥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안은 다르다고. 우리는 특별해. 특별하지 않아요. 서영의 목소리가 싸늘해졌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돈 많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 돈도 불법으로 숨긴 거고요.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박금옥은 주저앉았습니다. 너희 둘이 짰구나. 네.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서영은 일어섰습니다. 잘 계세요, 어머님. 앞으로 오래 계셔야 할 거예요. 2년아. 박금옥이 소리쳤지만 서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면회실을 나온 서영은 복도에서 수진을 만났습니다. 선배님, 다 했어? 네, 다 말했어요.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끝난 거야? 거의요. 이제 마지막 남았어요. 다음 날 대형 뉴스가 터졌습니다. 명진그룹 비자금 500억, 박금옥 여사 구속. 재벌가 며느리의 복수. 내부 제보로 밝혀진 진실. 기자회견장에 서영이 나타났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가 모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이서영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명진그룹의 비리를 제보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왜 제보했냐고요? 제 친구가 그 집안에서 3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평범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했습니다. 결국 쫓겨났고요. 카메라가 서영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저는 그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복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서영은 기자들을 둘러봤습니다. 이건 정의입니다. 명진그룹은 수십 년간 불법으로 돈을 숨겨왔습니다. 세금을 안 냈습니다. 그 돈으로 사치를 부렸고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불법 아닙니까? 결혼 사기 아닙니까? 서영은 웃었습니다. 저는 이도현 씨를 사랑한다고 말한 적 없어요. 그는 제가 세련되고 교양 있어 보여서 좋아했을 뿐이죠. 그건 사기가 아니에요. 착각이죠. 기자들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께 합법적인 일만 하자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분은 계속 불법을 저질렀죠. 제가 한 건 증거를 모아서 제보한 것 뿐이에요. 2027년 2월 박금옥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금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8년 및 벌금 300억 원에 처한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박금옥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또한 명진그룹은 조세포탈 범칙금 500억 원을 부과받으며 정부는 비자금 전액을 환수한다. 명진그룹은 사실상 해체되었습니다. 회장은 사퇴했고 계열사들은 매각되었습니다. 한때 5대 재벌이었던 그룹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도현은 파산했습니다. 아버지의 빚을 떠안았고 재산은 모두 압류되었습니다. 그는 서영에게 마지막으로 전화했습니다. 왜 이랬어? 당신이 전 부인한테 한 짓 때문이에요. 수진이? 네.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버렸어요. 엄마 말 한마디에.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비겁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서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편 수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서울 마포구의 작은 미술치유센터를 열었습니다. 봄날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무료로 돌봐줬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그리는 거 맞아요? 응, 잘했어. 내가 느끼는 대로 그리면 돼.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년 전의 고통은 이제 흉터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흉터는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영이 센터에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서영아. 두 사람은 안 왔습니다. 고마워. 수진이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살았어. 아니에요. 선배님이 저를 살려줬잖아요. 10년 전에.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그 등록금 덕분에 제가 잘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건 이제 우리 빚 없어요. 서영은 웃었습니다. 아, 맞다. 밥 100번 사기로 했잖아요. 한 번씩 천천히 사드릴게요. 바보. 수진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센터 근처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선배님, 지금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수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 다행이에요. 너는? 서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속이 시원해요. 그동안 쌓인 게 많았거든요. 앞으로 뭐 할 거야? 글쎄요. 일단 이혼은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네. 두 사람은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카페 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영이 직접 써서 걸어놓은 글귀였습니다. 무시당한 가난이 가장 강한 무기가 될 줄 몰랐죠. 수지는 그 글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러게. 나도 몰랐어. 2027년 봄 수진의 센터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복수 대신 치유를 선택한 여성, 명진가에서 쫓겨난 며느리, 이제는 아이들의 선생님.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수지는 대부분 거절했지만 한 곳만 받아들였습니다. 작은 독립 언론사였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금 명진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 없어요. 수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하지만 3년 동안 고통받으셨잖아요. 네, 고통받았어요. 하지만 그 고통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수지는 센터를 둘러봤습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게 해줬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게 해줬어요. 복수에 대해서는요? 복수는 제 친구가 해줬어요. 수지는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살기로 했어요. 잘 살기로요. 그게 진짜 복수니까요. 기자는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가난과 부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수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자만 있는 것 같아요. 돈으로 사람을 사는 사람과 사람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 명진가는요? 전자였죠. 그래서 무너진 거고요. 그럼 선생님은요? 저는 후자가 되고 싶어요. 그날 인터뷰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센터에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자원봉사를 신청하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수지는 그 돈으로 센터를 확장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3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비를 맞으며 청담동 저택을 나섰던 날을.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수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비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아.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구치소의 박금옥은 창살 밖을 바라봤습니다. 8년. 그녀는 앞으로 8년을 이곳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한때 재벌가의 안주인이었던 그녀는 이제 수감자 번호로만 불렸습니다. 우리 집안은 피부터 다르다. 그녀가 평생 입버릇처럼 했던 말. 나는 이제 괜찮아.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구치소의 박금옥은 창살 밖을 바라봤습니다. 8년. 그녀는 앞으로 8년을 이곳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한때 재벌가의 안주인이었던 그녀는 이제 수감자 번호로만 불렸습니다. 우리 집안은 피부터 다르다. 그녀는 자신이 내뱉던 말을 입안에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다르긴 다르네. 나는 오만으로 망했고 그 여자는 진심으로 이겼으니까. 면회 시간 종료를 알리는 방송이 울렸습니다. 금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살을 향해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멀리 하늘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무시당한 가난이 가장 강한 무기가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지.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 그녀가 만든 업보가 정확히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날 이후 박금옥은 구치소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죄인.